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번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일 중이 만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 출국해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 18개 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합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이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무대를 옮겨 기후위기와 에너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표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둘째,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셋째,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한미일 밀착으로 한중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이 G20에 주석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엔 어떤 지도자가 올지 미정이라며 누가 오느냐에 따라 논의할 수도 있고 다음 다자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한일중이 만나기엔 시간이 촉박해 어렵다고 했지만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도 중요한 축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산업을 더 확대하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되어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의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철폐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의 항구를 방문해 해산물로 식사하며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수산물 도매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강요들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식사한 데 이어 연일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科学的根拠のない、この輸入規制、等については撤廃を、強く働きか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수산 중매인들과 의견을 교환한 기시다 총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중국과 정부 간 협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타격이 큰 가리비 등 품목의 수출 대상국 전환을 지원하고 종전에 중국에 넘기던 가공 과정을 일본 내에서 직접 처리할 방침입니다. 수산사업자 보호 대책을 위해 기존에 적립해놓은 800억 엔의 기금에 수백억 엔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오염수 방류 뒤 처음으로 직접 후쿠시마현을 방문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해안 도시인 소마시 항구를 둘러본 뒤 소마시장과 함께 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회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 현지 주민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주일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과학과 투명성에 대한 일본의 흔들림 없는 책임은 최고의 모범이 된다며 반면 전면 수입 중단 결정을 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 여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총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기에 싸우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바다에 핵 폐수가 퍼지고 피해는 우리의 몫인데 정부는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동조하면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합리화시켜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지욱 원내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방류 반대는 빌미에 불과하고 본심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위해 대정부 항쟁에 나서라고 국민을 대놓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학교 급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가 연일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는 밥상에서 학교 급식으로도 번졌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단체 급식에 더 많은 수산물 사용을 주문하면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밥을 먹어야 할까요? 정부는 수산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급식으로 나온 고등어 구이와 마른 김을 먹으며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평소에도 원산지 표기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님들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뭐 보니까 애초부터 원산지 관리 잘 하고 계시네요. 식약처장은 앞서 수협 가공물류센터를 찾아 학교 급식용 수산물 안전 관리를 점검했습니다.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우리가 검증이 된 수산물에 대해서 민간에서 한 번 더 하시는 거니까 이 방사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법을 통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에 방사능 문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해서 우리 아이들 밥상에 방사능 식재료가 올라되지 않도록 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능, 폭력의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은 제1야당 대표로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대표직부터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전남 순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을 발목 잡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박 전 단장 측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군 검사들도 외압을 감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미 외압을 감지하고 있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최 상병 검시에 참여한 군 검사들이 지휘 관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부장검사에게 의견서 작성 여부를 구두로 보고했지만 의견서를 내지 말라고 제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사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회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홍범도 장군 외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박승환 참령의 흉상은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육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구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사의 흉상 이전 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홍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육사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은 육사를 앞세운 역사 쿠데타라면서 역사를 잊은 윤석열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독립 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 참시한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오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총리. 그러니까 왜 그런 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그제밤 국회에선 검찰이 수사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회의장을 달궜습니다. 증거가 있긴 하냐는 김효재 의원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를 받은 당사자가 추궁하는 거냐고 설전을 벌이며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심야 공방을 벌인 건 옛 검사 선후배 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 20명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한 장관이 그 봉투를 챙겼던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묻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 직책을 남용하고 있다며 얼굴을 붉힌 채 설전까지 벌인 두 사람.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직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장관님은 직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거야말로 장관이 정말 인권 침해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 의원 구속 심사에서 이제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 10여 명의 실명을 제시하면서 법원에 수사 진척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환 통보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수수자로 거론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명단에 올랐다고 지목된 겁니다. 검찰은 한 장관 발언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수 의원 정밀 특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필요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망에 계속 걸려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영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0시부터 경남 거제, 또 0시 반부터 부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부산시는 초량 1, 2 지하차도와 부산진시장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주변과 계곡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접수된 관계기관 의견 727건을 검토한 뒤 최종 수정된 고시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확정된 고시에 따라 전국 교사들은 오늘부터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2차례 이상 주의 조치 후 휴대전화 등 학생 소지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인 것처럼 가장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접근한 뒤 돈을 뜯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형 오픈마켓이라는 말에 속아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 메시지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서 무작위로 배정되는 물건을 40건 주문하면 비용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얹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명 오픈마켓인 11번가 명의로 메시지가 온 터라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죠. 11번가라고 하니까 접속을 하자마자 11번가 고객센터, 서비스 센터 이렇게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맞구나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이틀은 하나에 몇천 원짜리 물품을 40개씩 사고 약속한 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엔 구매해야 할 물품의 가격이 수백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너무 커지자 A씨는 그만하겠다며 낸 돈을 물어달라고 했지만 할당된 주문 건수를 마저 채우라는 답만 되돌아왔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 거 한 700 후반에서 800 정도? 저는 중간에 멈췄고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 피해자들 중에 다른 분은 끝까지 갔는데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11번가 측은 명의가 도용됐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11번가에서 G마켓으로 이름만 바꾼 아르바이트 제안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매 대행이나 물품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인 척 돈을 뜯어내는 사기 피해가 빈번한 가운데 이제는 대형 오픈마켓까지 사칭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 대부분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고 피해 구제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좀 과도하다 보이면 약간 사기 범죄인 것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제 판매 창구였던 미래에셋과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정관계 인사와 기업 등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라임 옵티머스 등 3대 펀드 운용사들이 일으킨 환매 중단 사태.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환매 사태를 재검사한 결과 일부 유력 인사와 업체의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특혜성 환매를 위해 라임 자산운용사가 129억 5천만 원의 자금도 끌어다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선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특혜성 환매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도 피해를 보고 환매했을 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운용사가 판단을 해서 권고를 해서 손실을 다 본 상태에서 저도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본 상태에서 환매를 했을 뿐입니다. 이후 검찰이 금감원 자료 확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증권사에 대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우선 겨냥한 건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창구로 지목된 미래에셋 증권과 유안타 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라임펀드 환매 관련 자료 확보했습니다. 환매를 받은 29명의 투자자와 업체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배경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자료와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을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라임 투자사들의 2천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선 횡령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번 라임 사태 재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의 7월 상승률이 6월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의 상승률 3%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중국 대형 시중은행들이 오늘부터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점포망을 갖춘 여러 시중은행이 이달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1년 만기는 0.1%포인트, 2년 만기는 0.2%포인트, 그리고 3년과 5년 만기는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표적 제재를 받아온 중국 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를 주관하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췄는데 속셈이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9억 뷰에 달할 만큼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표적 제재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 지 4년 만에 5G 속도를 갖춘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몇 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됐는지 반도체 칩은 뭘 썼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호기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不论手机的包装盒上都写着 5G 数字移动电话机。看看华为 Mate 60 Pro 的包装盒写的是什么？卫星移动终端可就不在制裁名单里了。 절묘한 타이밍도 화제입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을 주관하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춘 겁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지난해보다 3배나 뛰었다는 화웨이의 상반기 실적도 때마침 발표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 10년간 1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극단적 압박은 실패했다며 화웨이의 교훈이 워싱턴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它是打破美国封锁的一次标志性突破，那将是对美国用芯片技术遏制中国十分沉重的打击。 화웨이가 제재를 피해 곳곳에 비밀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중국에 이어 중동까지 확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간토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 학살 참상을 담은 그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의 노력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죽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자경단과 일본 경찰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무자비한 폭행.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 경찰 등이 자행한 조선인 학살의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조선인 학살을 묘사한 두루마리 그림이 처음 공개됐는데 길이는 무려 32m에 달합니다. 키코쿠라는 일본인이 대학살 당시 상황을 그림에 담았는데 이후 한 일본인 교수가 경매로 입수해 간토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일반에 공개한 겁니다. その文字ではなく絵で残すことによって、若い人からお年寄りま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 나이 지긋한 일본인 관람객은 어릴 때부터 목격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あんまり変わらないですね。3世代、4世代、5世代ぐらい経たないと差別というのが変わっていかないと思います。 하지만 민간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일본 정부는 조선인 대학살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추도문 전달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정부 대변인은 반성이나 사과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사실을 의문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끊이지 않아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토 대지진 이후 10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가해의 역사를 직시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와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20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도 내일 새벽부터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며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부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가 31도, 광주 32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기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유족들은 여당의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참사 유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시작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제1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국민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을 닦아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초 원안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 단체가 2명씩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는데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로 제한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사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의견들도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일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이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150일 안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조위 구성 등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이어지는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에 이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잼버리 대회 파행,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역사 논쟁 등 쟁점이 많아서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오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또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국가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7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5년 이상 징역이나 3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야가 추석 연휴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어제 전체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다음 달 5일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대 의대 이강숙 교수는 소송 때 제시한 환자 3,400여 명 가운데 생존한 고도 출연자 30명을 대상으로 개인이 담배에 노출된 시기와 흡연 정도, 발병 시기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담배 회사가 발암 물질을 제조해 판매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일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와 만 세대 넘는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길에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투명한 컵에 수돗물을 담자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합니다. 흰 세면대는 물론 변기 안에도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경기 파주시 일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6시쯤. 동패동과 상남동, 문발동 일대의 16,000여 세대가 밤새 수돗물을 쓰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물로는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씻는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계속 아침에도 이러면 영업 못할 수 있겠다. 흙탕물은 운정신도시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LH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파주시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밤새 수도관에서 흙탕물을 빼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노란 출입 통제선 너머로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장안동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선 차량 석 대와 오토바이 한 대, 시내버스 한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석수동과 박달동 일대에서 정전이 일어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최소 수천 세대 주민들이 10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갇혔다는 신고도 소방당국에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한전은 땅속 선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에서 큰 불이 나 73명이 목숨을 잃었고 5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저소득층과 노숙자 등이 임시 거처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중심가 낡은 5층짜리 건물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꺼먼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층에서 시작된 불은 점점 위쪽으로 퍼져갔습니다. 안에는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키자 일부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My in-law, they just hit the window and to throw the daughter outside. The people, they just take the daughter on while it was hot. 불은 모두 잠들었을 무렵인 새벽 1시쯤 시작됐습니다. 70명 넘게 희생됐는데 이 중 7명은 1살짜리 아기를 포함한 어린이였습니다. 50여 명의 부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일부 출입구마저 닫혀 있어 인명피해가 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lot of people smoke, people were suffocated. A lot of people died because of the smoke because there was a lot of pressure at the gates. Some of the gates were closed. 소방당국은 거주민들이 여기저기 설치한 칸막이와 각종 가재 도구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chances of one being trapped inside that building is they are very much higher because of the partitions and all the things which they are using to create those structures.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저소득층과 노숙자 등이 임시 거처로 사용해온 곳이었습니다. 일부 공간에는 범죄 조직이 머물고 있었다고 시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추위를 녹이기 위해 건물 내부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아프리카 니제르 군부가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강제 추방하라고 경찰에 명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니제르 군부는 자국 주재 실뱅 이태 프랑스 대사와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고 경찰에 추방 지시를 내렸습니다. 프랑스는 니제르 군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서방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즉시 흑해 곡물 협정에 복귀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곡물 운송 방안에 대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피단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필요한 보장을 받을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서방이 러시아와의 약속을 이행하면 흑해 곡물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현재 $35,000, 우리 돈으로 4,700만 원에서 $55,000, 7,300만 원으로 늘려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지급 기준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소매업을 비롯한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러시아 최초로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새끼 판다는 150g의 몸무게로 태어났고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2019년 러시아와 중국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수컷 루이와 암컷 딩딩이 새끼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기는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LG 트윈스가 두산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쓰며 3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LG는 8회 말 오스틴의 홈런포와 최승민의 빠른 발로 동점으로 따라붙은 뒤 연장 10회 박혜민이 두산 이영하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2위 KT는 알포드와 돌아온 박병호의 홈런포에 힘입어 삼성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는 리그 최고의 투수 NC 패디를 무너뜨리고 13대3으로 이겼습니다. 윌커슨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롯데는 이종훈 대행체제 첫 경기에서 한화를 꺾고 7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은 연장 12회 혈투 끝에 김희집의 결승타와 송성문의 투런포로 SSG를 꺾었습니다. 국내 최대 공예 축제인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물의 지도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문명의 위기와 성찰을 공예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전시장 안이 다양한 공예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도자기 작품은 물론 나무와 금속 등으로 만든 공예품까지 그 소재도 다양합니다. 시각적인 만족은 물론 작품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까지 불러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사물의 지도란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 이슈인 환경을 공예에 접목했습니다. 공예인들이 어떤 재료를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고 또 그 지구위기의 시대에 공예가들의 어떤 그 사회적 윤리적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번 비엔날레는 해외 57개 국가에서 251명의 작가와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출품한 작품만 3,000여 점으로 세계 공예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천연 재료와 장인의 오래된 기술이 결합된 순수 형태 공예는 물론 기계와 디지털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미래 공예 등도 선보입니다. 문화제조창의 13만 제곱미터를 공예 비엔날레의 공예 작품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켓, 체험, 토크 콘서트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서요.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공예도시 청주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 행사와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비엔날레를 위한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기존에는 약간 전문 문화 축제 이런 성격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청주시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립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제주항에서 북동쪽으로 17km 떨어진 바다 위에 있던 15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7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3명은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는 화재 진화 도중 바다 아래로 침몰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삼양터널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 63살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 운전자 51살 B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며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9월의 첫날 중부지방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경남 거제와 부산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20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도 내일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며 1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가 31도, 광주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